오늘도 걱정, 내일도 걱정이십니까?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정영진 최욱의 걱정 말아요 서울. 네, 저희가 이제 걱정 말아요 서울. 벌써 1년이 됐군요 이게. 네. 작년에 이제 통장님 두 분 모시고 첫 녹음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3.1절쯤 해서 이제 서혜성 교수님 나오셨었고, 그리고 이제 올해도 또 저희가 뭐 하나 3.1절 맞이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1절 특집으로 지난해 했던 게 이제 기억이 생생한데요. 네. 그때 이제 우리가 몰랐던 여러 가지 우리의 역사를 알면서 굉장히 많은 반성을 하게 됐었습니다.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그때? 그때 그 서코필 이야기 나누지 않았습니까? 뭐 기억 안 나는 것 같은데. 스코필드 선생님 그 이야기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역사를 잇는 미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또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숨겨진 그 애국심을 또 불지필 만한 또 초대 손님 한 분 모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분은 무한도전에 출연을 한 바 있군요. 아, 그래요? 네. 무한도전에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전혀 기억할 수 없는데. 네. 아무튼 유쾌한 역사 전문가 라영환 선생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영환 선생입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사실 무한도전에 나온 거를 갖다가 네. 아무도 기억을 잘 못합니다, 사실. 왜 그래요? 보통 거기 나오면 많이 뜨는데. 기억을 그 초반에는 제 기억을 많이 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제가 좀 묻혔던 캐릭터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같이 나왔었나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같이 나왔을 때 이제 반응은 제가 3명 중에서 제일 좋았어요? 2명이었어요. 두 번째였어요. 두 번째. 첫 번째 누구예요? 설미석. 네, 설미석 선생이었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내가 반응이 더 좋다는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그 공무원이나 이제 이런 수업 쪽에 거기에 열중을 하다 보니까 그 틈새에 나머지 두 분이 너무 빨리 올라갔다. 누구죠? 두 명이? 한 명이 설민석. 설민석은 이제 설민석 선생이시고 한 명은 이제 최태성 선생. 그래요? 공교육에 계신 분이에요. 네, 지금 이제 공교육에 계시다가 이제 사교육으로 나왔죠. 그 말을 그 약속을 버리고. 버렸다는 게 뭘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공교육에서 이제 사교육을 사실 좀 많이 디스하고 하셨는데 이제 본인이 사교육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지금 이런 행동을 하시니까 참 초반하고는 좀 이미지가 좀 달라 보이죠. 일단 뜨면 깝니다. 이런 문화 없어져야 돼요. 누구 잘 되면 일단 씹고 봐요. 너무 좋아하잖아요, 최욱 씨가 이런 거. 무슨 말씀이세요? 여튼 나영환 선생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 숨겨진, 잊혀진,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 텐데, 일단 나영환 선생님은 지금 그 먼저 떴던 두 분들에 비해서 실력은 더 출중하나 대중들이 아직 좀 몰라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까요? 아니죠. 뭐 실력은 잘 모르겠는데 사실 대중들이 아직은 이제 인식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조금씩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왜냐면 제가 이제 이제 팟캐스트는 이제 약간 메이저보다 약간 마이너 코드인데 이 마이너 코드에서 제가 조금 요즘에 많이 먹혀요? 먹히고 있습니다. 네, 먹히고 있어요. 약간 가벼우신 것 같아. 그 무한도전 나온 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죠? 한 5년 전. 5년 됐어요. 5년 사이에 그 3명의 인생이 많이 엇갈렸군요. 네, 많이. 동계올림픽으로 말하면 이제 계속 금은동이 이제 바뀌는 듯한 그런 이미지예요. 네, 또 우리 인생은 기니까요. 네, 오늘 계기로 역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나영환 선생님과 함께 특히 이제 3.1절 이 독립운동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될 텐데, 일단 최욱 씨는 3.1절 하면 누구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유관순 누나죠. 누나가 뭐야? 유관순 열사라고 내가 그렇게 몇 번을 얘기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 대화가 지난해 똑같이 했었습니다. 어떻게 질문을 그걸 똑같이 합니까? 답답합니다. 좀 정말.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작년에 했으면 최욱 씨도. 어떻게 그렇게 맨날 그 누나는 뭐 너 할머니 뻘인데 무슨 누나야? 네. 하여튼 그래서 유관순 열사, 또 김구 선생님, 안중근 의사, 이렇게 쭉 생각이 나실 텐데, 그중에 오늘 소개를 해주실 분은 어떤 분부터 소개를 좀 해주십니까? 저한테 물어본 겁니까? 그럼 뭐 우리가 소개합니까? 최욱 씨가 뭐라고 소개를 해요? 제가 오늘 소개할 분들은 여러 명 있지만 사실 이제 이 준비를 하면서 안중근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먼저 얘기를 하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중근 선생님. 왜냐면은 이제 얼마 전에 2월 14일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최욱 씨 2월 14일 날이면 뭐가 생각이 나요?
발렌타인데이. 발렌타인데이죠. 네. 무식한 놈 저거. 아닙니다. 아니, 지금 의미 있는 겁니다. 아니 영진 씨가 뭔가 이렇게 뭔가 필이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생각나죠? 안중근 의사가 돌아가신 날 아닙니까? 돌아가신 날은 아니고 알려면 좀 제대로 알았는데 뭐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면 안 되고요. 겉핥기가 아니라 예. 톱밥이에요 이거. 예. 눈치 봐서 하는 거예요. 안중근 선생님께서 2월 14일 날 태어나신 날이죠. 사형을 선고받으신 사형 선고받은 네. 날이다 임마. 네, 사형을 선고받으신 날인데 사실 저는 이제 입맛도 아까워 너는. 근데 이제 저는 그 안중근 선생님을 오늘 얘기하기보다는 네. 안중근 선생님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안중근 선생님이 그 사형을 선고받고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내가 이제 엄마보다 먼저 죽으면 그건 되게 불효일 텐데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일본이 굉장히 회유를 많이 해요. 너가 좀 일본에게 동조하는 얘기만 해주면은 야, 너 목숨 사형까지 안 살리겠다. 갈 수 있어. 잘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어머니가 아들에게 편지 한 장을 보냅니다. 네. 그렇죠. 그 편지 한 장의 내용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네. 그 진짜 그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의 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니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본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잃은즉 딴 마음을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여기에 너가 죽을 수의를 지어보니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절대 바라지 않는다. 라면서 결국 조국을 위해서 죽으라는 어머니의 그 당부를 듣고 아들은 항소하지 않고 과감하게 일본에 대해서 끝까지 저항하면서 죽음을 과감하게 받아들였던 분이 안중근 우리 선생님이셨습니다. 네. 엄마가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진짜 이거는 네. 정말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그렇죠.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견 좀 정말 대단하신 분이긴 한데 아들한테 그렇게 아니 저는 그런 이야기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지금보다는 그 중고등학교 때 상당히 어떤 정의감에 좀 불타 있었어요. 그리고 상당히 그 중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이제 지도자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이제 현실과 타협하셨고 현실과 많이 타협했죠. 네. 그때 이제 어머니가 궁금해 물어봤어요. 제가 만약에 그 죽을 운명,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죽을 운명을 가지고 한다면은 어머니는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되게 엉뚱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좀 놀랐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나라가 너를 원한다면 어머니는 기꺼이 너를 보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선생님의 어머님도 우리 그러셨다고요? 어머니가. 네. 본인 엄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얘기했어요. 지금 안중근 선생님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안중근 선생님이 이야기를 듣고 네.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어머니께 했더니만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참 보면서 야 우리 어머니가 이런 분이 아니신데 참 좀 신기하다 놀랍다 생각을 했고요. 어떤 그 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안중근 선생님 같은 위대한 분이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런 비유는 굉장히 무례해 보입니다. 지금 그런가요? 설명절을 맞아서. 네. 지금 그거는 아니죠. 설민석을 이기려고 무리하지 마세요. 아니 그 안중근 선생의 어머님과 지금 비슷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근데 이제 아들은 좀 비슷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네. 아무튼 그런 이 어머니의 어떤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안중근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아무튼 우리가 알기에는 저 모성애라 함은 정말 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힘을 우리 모성애라고 알고 있는데 야 어머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저는 뭐 이게 그냥 제 머리로 이해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안중근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도 또 네.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나는 천국에 가서도 우리나라의 어떤 광복을 위해서 힘을 쓸 것이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내가 죽은 다음에 나의 시신을 고국에 옮겨달라고 했지만 결국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일본의 어떤 그런 조작과 일본의 어떤 그런 시신의 은폐로 인해서 안중근 선생님의 시신은 결국 우리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또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찾을 수가 없는 거고. 네, 찾으려는 노력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의 노력이 결국은 헛된 부분으로 좀 돌아간 아쉬운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네. 정말 어머니도 대단하시고 안중근 선생님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네.
그야말로 이분들이 애국 열사들 아니겠습니까? 최욱 씨. 왜요? 이렇게 방송 너무 조심조심하는 것 같은데. 뭘 조심합니까? 애국 열사 아닙니까? 뭐 하신 말이 따로 또 있는 것 같은데. 따로 있지 않죠. 아, 그래요? 뭐 역사를 잘못 얘기하면 또 큰 디탈이 날까봐 그런 거 아닌가요? 아유 최욱 씨가 최근에 네. 뭐 큰일을 한번 겪고 나서 아, 그래요?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누명을 썼어요. 누명을 썼습니까? 네. 아니 무슨 누명을 썼죠? 정영진의 잘못인데 아, 진짜요? 제가 누명을 썼어요. 아니요, 진짜요? 뭔데요? 아직도 제대로 반성을 안 못하고 아니 있네. 얘기를 해주세요. 뭔데요? 아니 뭐 얘기하고 아, 싶지 그래요?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 이제 문제가 됐던 발언이 아, 그렇습니다. 다 정영진이 한 이야기인데 네. 아무튼 크게 누명을 쓰고 자기는 쑥 빠져 있었습니다. 아직도 반성이 덜 됐어요.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네. 세상이 다 그렇죠. 네. 자, 안중근 의사. 왜 안중근 의사가 맞나요? 안중근 의사가 맞죠. 어떤 의사가 일을 갖다가 이제 결국 성취를 했을 때를 이제 우리가 또 의사라 보통 표현하고요. 의사라고 많이 하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일을 갖다 의거를 이루려고 했지만 일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주로 이제 열사라는 어떤 호칭을 붙이게 됩니다. 네. 네, 사실 이번 사건 터지기 전이라면 의사입니까 간호사입니까 이 정도는 제가 했을 텐데. 너무 아쉬워요, 최욱 씨. 아니에요. 무조건 이렇게 갑니까? 네, 누명을 한번 썼다가 호되게 당했습니다. 네. 네, 하여튼 안중근 의사와 그의 훌륭한 모친의 이야기, 어머님의 이야기까지 저희가 좀 들어봤고요. 네. 또 있습니까? 사실 지금 들은 이야기는 지금 역사에 무지한 저도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약간 좀 실망스러워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원래 이제 처음에 이렇게 어떤 본 음식을 먹기 전에 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던지면서 네네. 한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 이제 2월 14일 날에 발렌타인데이의 어떤 진정 의미를 이야기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서두를 꺼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게 되면 주로 20대, 주로 30대 좀 이렇게 좀 체력이 좀 받쳐주는 인물들이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인데요. 노인이라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독립을 위한 마음이 적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60대라고 하면 지금은 60대면은 거의 청춘이나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60대 후반 정도면 진짜 노인이에요. 완전히 그렇죠. 거의 네. 기력도 없을 정도의 노인. 왜냐하면 그 당시에 평균 어떤 사람이 죽는 나이가 60대가 거의 60대 전에도 거의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럼요. 그 당시에 66세 정도의 나이였던 우리 강우규 노인께서 결국 독립운동을 위한 어떤 의거를 벌이십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일본이 놀래요. 이런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저력이 있던 조선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주변 국가에서 정말 일본 놀림이 너 어떻게 통치했길래 그렇게 조선인들의 거의 10분의 1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 운동을 하게 되니 너의 통치 방법 정말 놀라운데 나도 한번 좀 가르쳐줘.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는 어떤 움직임 속에서 일본이 통치 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1910년대는 완전 군합발 통치였는데 네. 20년대로 넘어가면서 우리 조선 민족의 어떤 문화와 그렇죠. 문화 관습을 통치하죠. 존중하겠다는 문화 통치로 전환을 하거든요. 그때 부임했던 총독이 사이토 마코토, 사이토 총독이에요. 이 사이토 총독이 부임했을 때 조선인들의 반응도 좀 괜찮았어요. 좀 변화된 움직임이 있으니까 뭐 좀 기다려보는 것도 좋아. 좀 한번 사이토 총독의 어떤 방책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좀 지켜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들이 많았는데 우리 강우규 선생님께서 사이토 총독이 부임하는 그날에 사이토 총독의 화려한 어떤 신고식을 갖다 치르게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강우규 선생님께서 폭탄을 던졌지만 네. 사이토 총독을 죽이는 데는 실패를 해요. 하지만 이것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의의가 있었던 게 저런 분도 독립운동을 하다니.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젊은이들이 지금 식민지가 된 지 10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독립에 대한 어떤 열망이 많이 좀 사그러져가는 그런 시점에 저런 노인도 한다면 우리도 지금 뭔가 젊은이로서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는 어떤 동기부여를 했다는 거에 굉장히 많은 의의를 두고 있고요. 네. 어쨌든 그때 그 사이토 총독만 살았고 그 주위에 있는 37명이 부상을 당하고 상당히 주변에서 깜짝 놀랄 만한 어떤 그 의거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럼 폭탄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토 총독이 부임했던 그 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임하는 그 행사 뭐 이런 그렇죠. 거예요? 부임했던 그 날에 폭탄을 던졌는데 결국 그 강우규 선생님은 잡히지 않아요. 근데 결국 누구에게 잡히냐면은 폭탄 던졌는데 안 잡혀요? 빠져나오는 거죠. 근데 결국 거사를 갖다가 실패했던 그 우리 강우규 선생은 너무 분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이 거사를 계획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의거가 일어나진 지 16일 만에 네. 하숙집에서
그 순사 김태석에 잡혀서 결국 사형을 선고받고 맙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사형을 선고받았을 때 남겼던 말이 정말로 야, 이 독립운동을 위한 어떤 마음이 대단했다는 생각을 하는 게요. 그 남겼던 말이 되게 유명합니다. 내가 죽는다고 조국을 어쩌지 말라. 내가 평생을 위해서 오히려 조국을 위해서 했던 일이 없는 것이 부끄럽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가 죽어서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청년들의 가슴에 조그만 충격이라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소원하는 일이라는 말을 남기게 됩니다. 정말 멋있는 네. 노인이셨군요. 네, 노인이었죠. 네. 정말 멋있다. 아니 그게 또 의의가 있는 게 다른 분들은 어떤 그 계획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같이 동조자들이 있는데요. 네. 이 강호규 선생님은 거의 혼자 독단적으로 일을 갖다 추진했다는 거에 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야, 그런데 그 폭탄을 어떻게 던졌어요? 저 연세도 꽤 이렇게 있으신데. 네. 뭐 도시락인가요? 아니 도시락은 이제 윤봉길 선생님이시고 네네. 아는 거는 은근히 많으세요, 우리 영진 씨가. 아니, 도시락 정도만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 공항 가봤잖아요. 공항 같은데 가보면 검문 검색이 되게 심하잖아요. 네네. 왜냐면 이게 폭탄 테러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강우교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사이토 총독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예요. 이 사람이 부임한 데서 얼마나 검문이 굉장히 심했겠어요. 그래서 이 강호규 선생도 생각을 말합니다. 이거 어떻게 폭탄을 감춰야 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이 폭탄을 어디다 감췄을까요, 오기 씨? 어디다 감추면 진짜 이걸 갖다가 아주 그럴싸하게 감출 수 있을까? 명주수건? 그러니까 명주수건은 뭐야? 컸냐고 하지 마요 좀. 아 진짜. 너무 놀래.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명주수건이어도 놀란 게 아니라니까. 너무 놀래. 아니야. 명주수건을 어디다 숨겼냐고 이 멍청아. 아니 명주수건이 아니라 어디다가 숨겼냐 이거죠. 명주건이 아닌데. 아 명주수건 아니에요? 네. 그럼 저 그 팬티 속. 맞아요. 맞아요? 명주수건에다 폭탄을 감춰서 네. 거의 그 사타구니. 그 남자의 사타구니 밑쪽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설마 야 거기다 숨겼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60대 노인이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좀 통과가 됐고 거기에서 그 폭탄을 꺼내 가지고 던졌던 의무가 되게 아주 주도 면밀하신 분이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그 싶어요. 폭탄을 어디서 구하셨대요? 그 당시 폭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쪽 소련 쪽, 그 러시아 쪽에서 많이 들어와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그 이제 이륙양행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이륙양행은 이제 조지 쇼라는 사람이 운영했던 회사인데 네.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아일랜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영국이 이 아일랜드가 독립하는 그러니까 아일랜드도 이 조지 쇼도 자신이 처한 현실이 어떤 조선의 현실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돈과 러시아에 많은 인맥을 쌓았기 때문에 무기를 갖다 밀반입해서 독립운동가에게 넘기는 일을 서슴지 않고 많이 합니다. 그런 루트로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아일랜드 사람이 자신과 처지가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당시에 조선 독립운동가들에게 그렇죠. 러시아에서 폭격을 수입을 해갖고 그렇죠. 전달을 하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수제 폭탄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립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되게 좀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했는데요. 그 당시 러시아에 그런 폭탄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과 줄을 닿았던 중간적 어떤 조력자 역할을 했던 분들이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외국인들도 많이 도와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한국인들이 문제죠 항상. 이 외국인들은 오히려 또 우리 조선인들을 많이 도와줬던 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뭘 문제? 한국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배신을 친일파? 아니 그러니까 친일파도 있지만은 네. 결정적으로 배신을 하는 것은 결국 다 한국인들이 많이 배신을 하거든요. 사실은 1920년대 고등경찰제를 만들거든요. 네. 고등경찰제는 뭐냐면은 한국인들의 가장 잘하는 건 한국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인들로 하여금 한국인들을 잡아들이게 하는 고등경찰제를 신설하는데 그거의 가장 핵심적 인물이 바로 우리 한국인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사실 1910년대에 이제 일본 애들이 친일파들로 이루어진 기구를 하나 만들어요. 아니 영진 씨하고 이 씨한테 내가 맨날 한 달에 한 600씩 땡겨줘봐요. 맨날 땡겨주고 하는 일을 아무것도 안 시켜. 그럼 좀 미안하지 않을까 나한테? 네. 600이요? 600은 좀 부족한가요? 아니 이거 500도 아니고 1000도 아니고 아니 600은 예를 들어서 한 얘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600에서 1000을 매달 밀어주는데 그걸 한 10년간 돈을 주는데 네. 일을 안 시키는 거야. 그럼 미안할 거 아니에요. 너무 좀. 고맙지. 고맙는데 뭔가 내가 그래도 나영환 선생님한테 좀 뭔가 내가 보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번에 한번 확실하게 좀 밀어드려서 좀 이렇게 순위를 바뀌어야 되는가 이런 보답해야 되는 걸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데 일을 시키지 않았는데 이들이 한번 밥값할 때가 와요. 이게 3.1운동이 딱 터진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3.1운동은 나쁜 운동이야. 이런 운동 하면 안 돼. 이러면서 계속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런 여론몰이에 결국 당해서 이 3.1운동은 나쁜 운동이라고 인식했던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한국인들
일본에 협조했던 이런 지식인들, 그다음에 좀 더 그 지주들, 좀 가진 자들 이런 애들이 결국 문제였던 거죠.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계속 그런 애들이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본이 당시에 이제 지배를 하면서 약간 뭐 지식인 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좀 미리 뿌려갖고 그렇죠. 약간 여론을 좀 조작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대표님 같은 분이 이제 문인이었던 이광수 아닙니까? 이광수는 순원 이광수. 완전히 우리나라에 가장 글을 잘 쓰는 글빨 3대 글빨이 3명 있었어요. 이광수, 최남선 그리고 홍명희 선생이었다고요. 근데 이 최남선하고 이광수 씨는 다 변절을 하잖아요. 최남선이 해외에서 소년에게. 그렇죠. 예. 철석 쏴. 그만하시죠. 그만하죠. 이거 나 힘들게 해요. 왜? 그런데 이제 다 변절을 했는데 홍명희 선생님만 변절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이런 거 질문하지 말까요? 아니요, 좋습니다. 홍명희 선생님의 아버지가 네. 대한제국의 관료예요. 근데 대한제국은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되는 국가잖아요. 대한제국 황제가 주인되는 국가라고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주인되는 국가가 결국 계속적으로 뭔가 대응을 하지 못하고 망해가고 있는 것을 너무 잘 알았다고. 근데 이 홍명희 쌤의 아버지는 이 망해가고 더럽고 정말로 좀 찌질한 나라였지만 그래도 이 나라에 내가 관료인 이상 이 나라를 팔아먹는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아들을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나라가 만약에 망하고 이 나라가 정말로 일제에게 먹힌다 하더라도 너는 변절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홍명희가 뭐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갖다가 듣고 그러면 됐다. 네가 그런 약속을 한다니 아버지는 마음이 편안하다 하면서 야사가 약간 섞이긴 했지만 아들 앞에서 아버지가 자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홍명희가 그때 받은 충격이 되게 컸고 나는 절대로 변절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해서 끝까지 결국 변절하지 않은 분이 홍명희 선생이에요. 근데 문제는 최남선, 이광수, 홍명희 선생님이 세 친구였어요. 나이는 좀 다르지만 서로가 다 친구가 됐거든요. 근데 마지막 홍명희 선생님만 변절하지 않았는데 홍명희 선생님이 20, 30년대에 썼던 소설이 임꺽정이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웹툰으로 말하면 엄청나게 재밌는 웹툰인 거죠. 막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홍명희 선생님을 갖다가 잡아 드릴 거냐 안 잡아 드릴 거냐에 대해서 일본 총독부 관료들도 고민을 해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으니까 이 사람이 잡히면 이거 연재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묘수를 했던 게 잡아 드린 다음에 거기서 집필할 수 있는 활동을 도와줘요. 옥중에서. 네, 그래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나와서 그만큼 굉장히 그 글에 대한 재간 능력도 있었고 끝까지 변절되지 않으셨던 분이 홍명희 선생님인데 이제 해방되시고 나서 남한 사회보다는 북한 사회가 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북으로 가셨던 분이시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군요. 네, 모르시는 분 많죠. 사실 이제 어느 순간 우리가 이데올로기 싸움에서 북으로 가기만 하면은 사실 우리 역사에서 많이 잊혀졌던 분이 많은데 네, 그런 분들의 얘가 홍명희 그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최욱 씨가 뭔데 이렇게 평가를 해? 아니 재밌잖아요 이야기 자체가. 네. 아유 최욱 씨가 또 재밌다고 하니까 또 힘이 나네요. 힘이 나요? 네. 자 그러면 안중근 그 다음에 강우규 의사님. 네. 또 누구 있습니까? 그 뭐 이제 외국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좀 해드리고 싶어요. 외국인?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많이 사랑했던 외국인. 이런 거 알면은 우리가 참 부끄러워지고. 나약해집니다. 제 자신이. 네. 사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실 우리 윤봉길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가고 싶은 게요. 예. 1932년에 사실 그 일본이 상하이를 점령을 해요. 그 상하이를 점령하게 된 이유가 되게 웃겨요. 그 전에 이봉창 선생님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천황을 향해서 폭탄을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불발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 천황이 타고 있는 차량 뒤에 있는 차량만 폭발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팩트를 보도를 해야 되잖아요, 신문사가. 팩트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고를 했냐면 이봉창이란 젊은 청년이 일본 천황을 향해 폭탄을 던졌다. 근데 빗나갔다. 이렇게 썼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거기 앞에다 3글자를 붙였어. 젊은 청년이 폭탄을 던졌다. 아깝게 빗나갔다. 이러고 나니까 일본이 아까워? 너 우리 천황의 안중에 그렇게 아깝니? 이런 것을 국제사회에서 꼬투리 삼아서 결국 상하이 그 신문을 그걸 보도했던 바로 그걸 꼬투리 삼아 상하이를 점령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상하이 언론에서 상해 신문에서 나온 그 보도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상하이를 점령하고 일본애들이 제일 잘하는 게 남염장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승 이 그 상하이 사변에서 승리했던 그 전쟁 기념식 및 네가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우리 바로 천황의
마침 생일이었어요. 그 생일을 기념하는 축하 파티를 같이 엽니다. 그럼 이건 분명히 거기 축하 파티에 누가 가서 폭탄 던져야 돼요? 중국인들이 가서 폭탄을 던져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중국이 점령당한 거니까. 네. 근데 이때 폭탄을 가지고 갔던 분은 바로 우리 윤봉길 선생님이었어요. 아까 우리 영진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도시락 폭탄, 물병 폭탄이 있었는데 도시락 폭탄은 살상용, 물병 폭탄은 자결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나도 결국 자폭하겠다 이런 두 개 폭탄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그 기념식장에 가서 이제 이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폭탄을 던져요. 그러니까 일본인들 뭐냐 뭐 소됐을까 하면서 이걸 이제 풀어봤는데 그때 막 아주 작살이 나는 거죠. 소됐을까? 그러면서 그냥 말한 겁니다. 팩트 아닌 건 좀 조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었던 그 일본 장성들, 뭐 노무라 중장이라든지 시라카이 대장이라 이런 친구들이 뭐 상당히 죽거나 눈 하나 빠지거나 다리 하나 잘리는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 윤봉길 선생님이 의거했는데 그때 중국의 총통이었던 장개석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중국의 100만 군대가 이루지 못했던 일을 조선 청년 한 명이 이루었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정말 우리나라 청년들이 결국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가운데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뭐 스리랑카 청년이 가서 폭탄 던지는 그런 거와 똑같은 어떤 중국인들에게는 충격이었던 거죠. 그리고 중국인들에 대한 어떤 그 중국인 지식인들과 중국인 청년들의 어떤 그 자신들이 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어떤 반성 이런 어떤 의의를 줬던 게 윤봉길 선생님인데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위해서 노력했던 이런 외국인들 중에 두 명이 있었는데 네. 하나는 이제 엘버트 테일러라는 분과 하나는 이제 헐버트라는 분이에요. 헐버트라는 부분, 엘버트 테일러라는 부분보다는 저는 오늘 헐버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헐버트. 네. 교과서에서 좀 봤던 것 같은데. 봤죠. 많이 나오는 분이죠. 네. 헐버트 같은 경우는 이때 우리나라에 이제 그 근대식 관립학교의 겸해 교사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식인이었는데 문제는 이 친구의 결국 생각이었어요. 처음에는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건 너무 당연해. 아니 왜 조선은 뒤떨어진 나라잖아. 이 뒤떨어진 조선을 일본이 근대화시켜주는 것은 오히려 조선에게 굉장히 행운적인 일이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헐버트 선생님은 생각이 바뀌었던 거죠. 왜냐면은 1910년에 8월 29일 날 나라가 패망하기 전에 일본이 결국 1904년부터 1910년 6년간의 보여줬던 이 행위는 정말로 결국 아주 어떤 인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아주 야만적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모습 속에서 이거 내가 알고 있던 일본이 아니구나. 내가 정말 조선을 도와줘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시기에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죠. 1905년 11월에 을사늑약이 체결되거든요. 네. 늑약은 강제로 체결됐다는 건데요. 얼만큼 그 당시에 조선인들의 마음이 힘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격언 같은 게 나와. 이게 약간 격언이라고 말해야 하나요? 우리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제 겨울철이 되면은 이제 연애를 할 때 보통 여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오빠 오늘 되게 을씨년스러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네네. 을씨년스럽다는 말이 원래는 1905년 10일에 을사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을사년스러워. 굉장히 그날은 결국 정말 춥기도 했지만 흉흉하고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 그게 을사년스럽다는 말에서 을씨년스럽다는 말이 어원이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네. 그만큼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뺏겼던 건데 이게 이제 고종의 친필 사인이 없었다고요. 원래 이제 친필 고종의 직접 사인이 있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데 결국 고종이 끝까지 사인을 거부하니까 결국 외무 대신 박재순의 어떤 외무부 장관의 그냥 직인만 찍고서 결국 통과시켰던 그 조약이 을사늑약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웃겼던 일이 뭐냐면은 그로부터 한 20년 전에 미국과 우리가 처음으로 조약을 맺거든요. 네. 근데 미국과 우리나라의 조약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서로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겠다. 고종이 좀 순진한 게 이게 미국이 우리를 서로 도와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미국인이었던 헐버트를 특사 자격으로 파견을 해요. 근데 그때 당시 미국 대통령이 루즈벨트였다고요. 미국으로 특사를 보낸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도와달라? 그러니까 아니 조약에서 있던 거죠. 우리 서로가 조약의 내용에 전문에 서로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준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는 헐버트를 통해서 그 조약을 드밀면서 네가 옛날에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했는데 미국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냐면 1905년 11월이잖아요. 을사늑약이. 네. 근데 그로부터 4개월 전에 1905년 7월에 일본에 있던
가스라는 새끼하고 미국의 테프트라는 놈하고 같이 둘이 미략을 맺은 거예요. 가스라 테프트조야. 그렇죠. 근데 왜 미략이겠어요? 자기네도 캥기는 거야. 내가 하지. 진짜 야 이 조선한테 그래도 이렇게 조약을 맺었는데 이런 식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뭐 약간 어떤 트레이드 마크라도 우리 미국이 이런 조잡한 짓을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비밀스럽게 약속을 했는데 미략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 이 루즈벨트가 결국은 이 헐버트를 갖다 만나주지도 않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대한제국의 고종도 느꼈던 거죠. 야 이게 힘이 없으면 정말로 어느 누구도 영원한 우방은 없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우리도 지금도 정신 많이 차려야 되는 게요. 역사를 믿은 민족은 결국 역사로 보복을 당하는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미국은 우리 우방인 건 맞지만 미국은 한 번 잘못한 애는 또 한 번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예전에 한 번 우리를 배신했던 경험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한 번도 그런 배신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무조건 믿는 어떤 그런 행태, 무조건 우리가 누군가를 무조건 의지하는 거, 우리가 힘이 길러야 되지 누군가를 무조건 의지하는 것은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그렇죠. 될 어떤 부분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그 헐버트 뭐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뭘 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기 위해서 미국의 특사 자격으로 갔던 분이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한글 교과서를 처음으로 만들었던 분이기도 하고요. 헐버트.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했던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정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어떤 정서를 표현해주는 그 음악은 아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로. 네. 저도 그냥 아리랑을 들었을 때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제가 예전 독일 월드컵을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독일 월드컵. 네, 그래서 월드컵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토고전이었을 거예요. 토고전에 우리가 먼저 1대0으로 앞서 나갔던 그 시기 때 우리가 외국에서 첫 승이 아마 토고전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끝나고 나서 이제 아리랑이 이제 울려 퍼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애국가가 안 나오고 아리랑 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금메달 딴 게 아닌데 애국가가 나오는 게 아니었고 이제 응원 중에서 이제 아리랑이 이제 부르는데 누가 불렀던 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되게 그 아리랑을 갖다 같이 이제 떼창이라고 하죠. 같이 부르는데 정말 뭔지 모르는 그 가슴 울컥함이 굉장히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리 그런 좋은 음악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구전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악보로 옮기는 작업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노래, 구전되는 이런 노래 속에 어떤 정신이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 헐버트 선생께서 이거를 악보로 옮겨요. 그래서 이 악보로 옮겼기 때문에 이 아리랑이 또 지금도 이렇게 지금 전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남겨져 있고요. 네, 어떤 그 당시의 정신들이 지금도 이렇게 계속 면밀히 이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헐버트 선생은 아리랑 악보를 직접 남겨주셨고, 네. 또 혹시 뭐 한 거 있습니까? 요 정도 갖고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 정도 갖고도 정말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네. 헐버트는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최초의 그 민간 신문이었던 독립신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발행하는데 역할을 많이 하기도 했고요. 사실은 조금 부연 설명하자면 사실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나서 우리는 저기 네덜란드에다가 그 특사를 파견해요. 이 을산에 부당하다. 을산에 부당하니까 이 부당함을 갖다가 만국 평화 회의에서 이걸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거론해달라 하고 이준열사. 예,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그때 사람들이 이준, 이상설 우리 이 선생님들을 파견한 것만 알고 있지만 먼저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였고 모르는 사람이 많았죠. 또 일본인들의 어떤 그런 여론전에 묻혀가지고 많이 힘들었는데 헐버트가 그 열사들 앞서서 먼저 가요. 네덜란드에 먼저 가서 여론을 조성하고 그러니까 미국인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잖아요. 미국인의 말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런 우리나라의 어떤 그 특사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준 인물이 이제 헐버트셨는데요. 네. 결국 광복이 되고 나서 우리 헐버트 선생님은 결국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게요. 강제 추방당하죠. 그러니까 해방되기 전에 강제 추방을 당합니다. 왜 추방을 당하죠?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일본과 미국이 원래 동맹국가였거든요. 원래는 이게 1차 세계대전 당시만 해도 일본과 미국이 서로 동맹국가였는데 1930년대 후반 되면서 미국과 일본이 서로 사이가 벌어져요. 왜냐하면 미국이 일본에게 좀 말을 들으라는데 일본이 말을 못 듣겠다고 하니까 미국이 황당했던 거죠. 근데 결정적으로 41년에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공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완전히 사이가 벌어지니까 일본이 조선에 있었던 미국인들을 강제로 다 추방을 해요.
그래서 이제 헐버트도 결국 미국으로 결국 추방을 당했다가 아니 해방이 되고 나서 네. 결국 우리 헐버트 선생님 우리 한국을 굉장히 찾고 싶어해요. 근데 그 당시 나이가 86이었다고요. 86이니까 야 잘못해서 한국 가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하니까 가족들이 만류를 했어요. 네네. 근데 아니다. 나는 한국을 너무 가고 싶다고 해서 한국 땅을 딱 밟은 지 일주일이 돼서 고국으로 가지 못하고 숨을 여기서 거둡니다. 아이고. 근데 그때 우리 헐버트 선생님이 남겼던 말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나는 웨스턴 민스터 사원보다 한국에 묻히고 싶다고 했고요. 그의 유언대로 결국 최초의 외국인 장례식을 치른 후에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지금 잠들어 계십니다. 이게 지금 어디냐면 마포구에 있거든요. 우리 여기 안 멀어요, 여기서. 그래서 한번 양화대교 있는데 그쪽이죠? 맞죠. 예. 그래서 거기에 결국 묻혀 있는 분이 바로 헐버트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 선교사들과 우리나라를 위해서 노력해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우리 서울시에서 내년이 되면 2019년 아닌가요? 네. 그래서 3.1 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에요. 2019년.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올해 저를 불러준 것도 사실 되게 감사한 일이지만 네. 내년에는 제가 반드시 나와서 이 얘기를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년까지 저희가 이걸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가요? 예. 자, 3.1 운동 100주년이 되는 2019년에 네. 독립문, 이 서대문 형무소, 이 서대문 형무소는 제가 이 무한도전 때 나가서 이 서대문 형무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서 또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감동을 줬던 곳이 이 서대문 형무소예요. 본인이 그렇게 아니에요. 평가를 그렇게 아니 하세요. 제가 평가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었어요. 감동을 줬다고? 네, 감동을 줬다고. 그래서 서대문 굉장히 저희 방송하기 싫으신가 봐요. 아니에요. 독립문과 서대문 형무소에 예. 독립운동 유적 그 구역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서대문 형무소에 와서 또 이쪽을 그 독립운동을 또 기릴 수 있는. 우리 영희 씨 그 서대문 형무소 가보셨어요? 저는 뭐 가끔 지나갔었죠. 그 안에 안 가보셨죠? 안에까지는 입장이 좀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도 하죠. 근데 거길 가보면 우리나라에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의 사진이 진짜 걸려 있는데요. 그 조그만 사진이 정말 많이 걸려 있는데 제가 놀란 건 그 이제 물론 촬영을 위해서 제가 하루 전에 가서 사전 답사를 하긴 했지만 그 사진들의 눈빛을 보면요, 분명히 10대, 20대인데요, 두려움이 없어요. 곧 사형을 선고받는 사람들인데 그 눈빛에 정말 두려움이 없어요. 저는 참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정말 내가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그런 두려움이 없을까? 정말 저런 눈빛들 진짜 눈빛이 너무 강렬해요, 다들. 그게 뭐 한두 사람 그런 사람만 올려놓은 게 아니라 그게 조그만 사진으로 그냥 빽빽하게 아직 그 한 벽면을 가는가 이게 수백 명 수천 명인데 그 눈빛 하나하나가 정말로 되게 강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서 힘쓰셨던 지금 테일러 박사님 또는 지금 스코필드 박사님 그리고 지금 말했던 우리 헐버트 박사님들을 푸른 눈의 한국인을 기리기 위한 공간도 그런 유적 독립운동 유적 클러스터 안에다가 그런 분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을 한다고 합니다. 네. 정말 부끄러워서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네. 부끄러워서 그런 거예요? 그럼요. 뭐 하기 싫어서 그런 거 같은데. 너무 진짜 제 자신이 부끄럽고 너무 감사하고 참 감동적이네요. 네. 그러면 이 3.1절 이제 곧 앞으로 다가왔는데 혹시 그 3.1절 기념해서 서울에서 좀 가볼 만한 이런 곳은 한 번쯤은 정말 후손으로서 가봐야 된다. 이런 곳이 있다면 어디를 좀 추천을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그 되게 아이러니한 장소가 하나 있는데요. 일단 제가 조사한 곳 한 두 군데인데요. 그 중에서 한 군데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바로 종로구에 있었던 중앙고등학교입니다. 중앙고. 네, 이 중앙고등학교는 이제 3.1 운동이 일어나기 바로 전달 2월 달에 3.1 운동을 계획했던 곳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교사 선생님들께서 송진우 선생님이라든지 또는 현상윤 선생님들이 이 학교 숙직실에서 3.1 운동 거사를 준비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3.1 운동을 치르고 어떻게 동선을 짜고 어떻게 만세 운동을 부르고 이런 식의 동선을 다 짰던 곳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학생 운동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모든 것은 이제 총학생회의 그 본부에서 오늘 그 가족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게 만약에 그 폭력 투쟁으로 조금 변질됐을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이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본대에 있었던 우리 여학생들과 있던 좀 저학년 학우들을 안전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사수들은 어떤 식으로 동선을 짤 것인가를 계획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그 전에 이제 화염병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좀 어떻게 운반책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만들어 보셨어요?
아니었어요? 안 그래서? 그렇죠, 당이죠. 그런 핵심 인물이었는데 그런 거 안 만들겠습니까? 그런 거 질문하세요. 네, 손 씻어서요. 자, 그런데 이 3.1운동 거사를 준비했던 곳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앞마당에 이 숙지실이 당시 모습 그대로 복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녀들이 계신 분들은 네. 이걸 둘러보면서 우리 자식들과 또 뭐 연인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한마디 던지면서 한다면은 그냥 야 우리 아버지가 그냥 단지 그냥 하루 데리고 나간 것이 아니었구나. 야 우리 오빠가 진짜 좀 거의 벌레 같은 애 같이 보였는데 벌레가 아니었어. 뭐 이렇게 좀 존경심을 가지게 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해요. 근데 정말 웃긴 거는 네. 이 장소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몰라요. 모르잖아. 이거 누가 알겠어요? 여기 솔직히. 북촌에 있는데 거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전 가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여기를 누가 많이 방문했냐 이런 이야기도 일본 사람들이 되게 많이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럼 일본 사람들이 정말 우리 일본인들이 정말 잘못했어. 그 죄를 갖다 씻기 위해서 방문한 게 아니고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그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겨울연가. 겨울연가죠. 그 겨울연가의 그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죠? 배용준. 배용준이죠. 네, 배용준하고 저거 같은 학교였어요. 네. 네, 같은 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같이 다니고 했었는데. 같이 다녔어요? 네, 그럼요. 같이 다녔는데 친구였어요 그러면? 이제 그쪽은 날 잘 모르는 친구죠. 그러니까 나이가 같아요? 누구하고요? 배용준하고. 아니요, 그건 아니죠. 네, 같은 친구는 아니고 같은 학교에 다녔던 거죠. 같은 시대. 1학년이면 2학년이 3학년, 1학년, 3학년 이런 시였던 거죠. 그래요? 근데 누가 3학년이에요? 배용준. 형이요. 2살 형이시구나.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사실 배용준이 네. 사실 처음에 그 드라마에 나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학교 다닐 때도 알았었어요? 그럼 배용준이란 선배를? 알았죠. 알았는데 네. 왜 알았냐면은 네. 되게 그 쉽게 말하면 생긴 게 이제 하고 다녔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에이, 그거. 예, 그 편집해줘요. 됩니다. 편집해줘요. 한번 이건 당해봐서 알아요, 세우 씨는. 그러니까 알려드리려고 모를까봐. 그걸 왜 알려줍니까? 재밌잖아요. 굉장히 지금. 멋쟁이였다. 아니 그게 아니라 멋진 게 아니라 네. 봤는데 진짜 서양 사람 같은 아니라니까.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여름철 더 죽겠는데 막 장화 신고 나타나니까 되게 왜 저러고 다니는 진짜 좀 비오니까 짜증난다. 그랬겠지 장화는. 그랬는데 이제 드라마에 나왔을 때 너무 깔끔하게 나오니까 처음에 난 몰라봤다니까 진짜로. 그런데 그 이후에 뭐 또 굉장히 또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돼 있으니까 사람 이런데 모르는데 그때부터 그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 자기 배우 한다고 막 그러고 다니고 막 했었는데 그냥 그러니까 이게 사람 이미지라는 게 이게 진짜 어떻게 꾸며주냐에 따라서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주변 사람들을 잘 씹으시네. 우리 선생님. 잘 되면 쉽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숙지실에 가면 그 중앙고등학교의 드라마 겨울연가의 촬영지였기 때문에 네. 일본인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이제 문화적으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뭐 좀 정치하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많이 아시는 지식인들이 약간 문화적인 부분을 사실 굉장히 경시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안 그러지만 사실 이렇게 문화의 힘이 얼마나 막강했는가. 그리고 배용준을 좋아서 일본인들이 오면서 또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알게 되면은 뭐 스스로 자신의 역사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도 가질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요. 일본인들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1차적인 어떤 그런 원천적 감정은 분명히 일본인들을 싫어하는 게 맞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해방과 이런 3.1운동 당시 또 여러 부분에서도 우리 한국인을 도와줬던 일본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는 건 맞지만 그 일본의 행위를 미워해야 되지 그 일본 사람들 다 잘못된 부분들은 정말 아니거든요. 사실 그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 언론에 많이 알려지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어떤 일본인 자국 내에서 어떤 지식인들의 어떤 노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사실 인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인정하지 않고 야 무조건 일본 애들은 뭐 쓰레기야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일본인들에게서 우리가 좀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일본인들도 우리가 적으로 돌려 세울 수 있는 어떤 우를 범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시각이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를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중앙고등학교 한번 저희가 가봤고요. 네. 또 가볼 만한 곳이 뭐 한용운 시인의 있지 어떤 그 시무장입니다. 저희 집이 그 북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좀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북향이다 보니까 괜히 추워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 어머니가 많이 짜증을 내세요. 이거 처음에 집 계약할 때 네가 이 북향 이런 것도 잘 따지지 않아서 그렇게 했다고 지금도 짜증을 내시면서 빨리 남양 쪽 집으로 가고 싶다라고 아파트예요?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아파트죠. 무슨 동이세요? 이촌동입니다. 좀 사시네. 그 얘기는 저번 방송에도 하셨대. 아 그래. 기억을 못 하시나 봐요, 잘. 자, 그런데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그 남양을 선호하고 보통 우리나라 전통적인 사상은 남양을 선호하는데요. 그렇죠. 이 희무장은 남양이 아니라 북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부 의도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네. 우리 한용운 선생님은 민족 대표 33인 중에서 사실 마지막까지 변절하지 않으셨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남양을 하게 되면은 조선 총독부와 마주를 하게 됩니다. 이 건물이.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조선 총독부와 마주하면서 있기 싫다. 그래서 조선 총독부,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최고 권력기구였던 조선 총독부를 등에 지고 난 끝까지 저항하겠다라는 어떤 한용운 선생님의 의지를 표현으로써 그 시무장은 산비탈의 북향터를 갖다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두 군데는 잘 몰랐던, 우리 또 오기 씨가 잘 모르는 공간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두 군데, 중앙고등학교와 그리고 종로구 개동 43번지에 있었던 바로 시무장, 이 두 장소를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긴 그냥 가면 막 입장할 수 있나요? 시무장 같은 경우는? 네, 그럴 수 있죠. 시간대가 있긴 하겠지만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네, 대단해요. 우리 한용운 선생님 보세요. 남양을 버리고 북향으로 한다는 혹시 이런 정신. 할 말 없어요 오늘? 왜요? 충격이 못 벗어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 정말 뭐요? 대단하십니다. 혹시 뭐 정말 대단하시다고요. 네, 그런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욱 씨가 빨리 좀 충격에서 헤어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서울 수많은 오늘 알려주신 분들 말고도 또 수많은 이름 알려지지 않은 또 독립운동가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서울에 가볼 만한 또 중요한 장소, 잘 알려지지 않은 장소 소개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 누릴 수 있는 거 다 이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새삼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서울시가 정말 이게 좀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서울시가 또 그런 사명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접근을 하면서 이야기를 맺고 싶은데요. 위안부 문제는 사실 해방이 된 지 40년 만에 밝혀진 일이에요. 그리고 20만 명이 결국 피해를 봤음에도 그것이 결국 철저하게 묻혀져 있었습니다. 정말 20만 명이라는 그 숫자가 얼마나 재미난 숫자면은 병자호란 당시 때 우리나라의 여자들이 결국 청나라에 끌려갔던 여자가 20만 명이었어요. 근데 그런 역사를 계속 좀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역사 속에서 그럼 왜 누구도 그걸 밝히지 못했냐? 우리나라 유교 역사관이 있거든요. 내 딸이 그런 이상한 일을 당하고 왔어? 내 부인이? 이런 것 때문에 주위에서 이런 분을 철저하게 숨기도록 지시했다는 거예요. 이 위안부 문제가 처음 밝혀졌던 게 1991년 8월 14일. 그리고 8월 15일 날 바로 하루 전날에 지금은 고인이 되셨던 김학순 할머니께서 결국 위안부 문제를 처음으로 언론에 알리셨어요. 그때 김학순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그 말이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요. 내가 가장 어려웠던 것은 일본에게 끌려가서 그런 엄청난 일을 당했던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냉대와 따가운 시선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또 얼마 전에 우리 군함도라는 그 영화가 개봉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맨날 송중기 나왔어 이런 거에 지금 다들 사람들이 여념이 없었지만 군함도가 일본이 결국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다는 거죠. 근데 우리 위안부에 관련된 기록물들을 결국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에 실패했죠. 그게 웃겼던 것이 우리나라 정부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전 정부였던 박근혜 정부가 2015년 12월 28일 날 한일 위안부 합의를 갖다가 결국 일본과 아주 비밀스럽게 국민들도 모른 채 비밀리에 합의를 하고 결국 그 쓰레기 같은 돈 합의금 10만 엔을 받아냈는데 그 10만 엔이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준 돈이 아니에요. 일본은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순간 일본이 이 전쟁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지금도 회피하고 싶기 때문에 그걸 공식적으로 주지 않았고 진정한 사과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부가 그걸 그냥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나라 정부가 결국 유네스코 등재를 하는 것을 포기하고 할 그때쯤 무려 4억 4천만 원을 지원을 갖다가 해주지 않아요. 세상은 돈이 없으면 쉽게 진행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울시와 민간단체가 아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끝까지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하겠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하지만 그것이 결국 좌절됐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지금도 서울시가 노력을 해서 결국 성과를 하나 이뤘던 게 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의 작업복, 그리고 일본시 속옷을 끝까지 일본 애들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일본 육군이 거기에 육군에서 사용했던 그 검정 인을 갖다가 똑같이 도장에 찍혀 있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빼박이라고 하죠. 일본이 결국 뺏지도 못하는 그런 위기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금도 계속 발뺌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힘의 논리고요. 지금 유네스코 문화유산 쪽에다가 엄청난 돈을 주고 있는 것이 일본이에요. 결국은 힘의 논리에서 밀리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등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서울시가 지금 저는 사실 서울시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청취자께서 이거 서울시 홍보하러 나온 거 아니야 생각하겠지만 사실 정부가 안 한 일을 서울시가 하는 거 쉽지 않았는데 서울시가 결국 우리 어렸을 때 그 교과서에 있었던 그 위안부의 그 사진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진만 있지 동영상이 없었거든요. 그거 찾아냈죠. 동영상을 무려 73년 만에 서울시와 서울시 인권센터가 연합을 해서 이걸 찾아냅니다. 네. 이게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발견된 건데 이게요 어마어마한 문서 작업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발견하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결국 지원해 준 게 바로 서울시였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지금 이런 프로를 통해서 사실 이제 우기 씨하고 영진 씨가 이런 프로를 진행한다는 것을 좀 듣고서 사실 좀 놀랬거든요. 네. 왜냐면은 조금 이미지하고는 좀 이게 안 맞는 부분도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해준다는 거에서 사실 되게 좀 감동을 받았고요. 사실 서울시가 앞으로도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네. 행동을 한다면은 아마 우리 어떤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네. 우리나라 어떤 국민들도 이런 사실을 통해서 역사를 잊지 않고 역사를 기억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누군가의 조작으로 인해서 잘못된 인식들, 그러니까 가짜가 진짜가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서울시가 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서울시에 감사를 드리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일전에 샌프란시스코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예, 샌프란시스코에서도 그 소녀상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요? 그 어떤 그 옥상에 굉장히 그 의외의 공간에 네. 소녀상이 있는 걸 보고 가슴 뭉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건물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보기는 힘들 거 아니에요, 옥상에. 아니 옥상에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뚱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하는 건물인지 모르시고. 왜 몰라요? 제가 갔다 왔는데요. 이거 뭐 하는 건물이에요, 거기가? 뭐 하냐고요? 그러니까 건물이 어떤 뭐 상가 건물이 아니면 뭐 상가죠. 세인트 메리 뭐 있어요. 거기 있는 겁니다. 세인트 메리. 예. 그 사진 찍었어요? 죽었죠. 너무 좀 감동적이더라고. 거기 그 시장이 네. 그 뭐 에드윈 린가 그 사람이 박원순 시장이랑 네. 그 굉장히 그 절친이에요. 네, 그와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거기에 소녀상을 그 세웠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내에 있는 세인트 메리 센트럴 파크랍니다. 그 얘기했잖아요, 제가. 센트럴 파크면 굳이 옥상은 아닐 수도 있어요. 옥상이에요. 옥상이에요? 네, 옥상에 그 소녀상 3명, 그러니까 그 한국, 필리핀, 뭐 이런 그 소녀 3명과 그 밑에 그 소녀를 지켜보는 우리 그 할머니 있지 않습니까? 위안부 할머니. 그분이 이렇게 딱 지켜보는 그 동상이 거기 세워져 있습니다. 네. 지켜본 할머니 동상까지? 네. 그래요. 굉장히 좀 뭉클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3.1절 꼭 3.1절 하루만이 아니라 뭐 늘 이건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아무튼 우리 그 라영환 선생님은 자꾸 그 유명세에 목말라 하지 마시고 그 역사를 이용해 갖고 그렇게 장사하지 마시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이런 역사적 사실을 알려줘야 네. 우리도 계속 잊지 않죠. 맞습니다. 네. 네. 반성하고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조만간 또 다른 프로그램에 나오시길 네. 저희가 기대하면서 오늘 라영환 선생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걱정 말아요 서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팟빵 채널 통해서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또 서울골뱅이 팟빵.com으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좀 더 밝은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호는 점잖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I saw you.